이야기는 주인공 아이작 폼게테가 10살의 나이에 최연소로 왕립 아카데미 입학 추천을 받아 하녀들과 일꾼들에게 선물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이작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모든 업적 덕분에 천재로 여겨집니다. 축하 파티로 저택이 들썩일 정도여서 유모는 아이작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모두 구워주기까지 합니다. 아이작과 가장 가까운 하인인 한스조차도 아들이 아플 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로 많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작의 남동생 요나스도 그 자리에서 류트로 노래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아이작이 공포에 질려 꿈에서 소리치며 깨어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나이가 든 아이작이 그저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어난 방은 기족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빈민가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보좌관 중 한 명인 루카스가 방으로 들어오고 아이작이 앉아서 헐떡이는 모습에서 그가 악몽을 꾼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아이작은 과거에 대한 꿈을 꿨다고 인정하고 루카스는 얼마나 먼 과거였는지 묻습니다. 아이작은 약 20년 전의 과거라고 말하고 루카스는 과거는 잊고 방금 만들어준 신선한 치즈를 즐기라고 권합니다. 루카스는 식사가 끝나면 전날 빠뜨렸던 검술 훈련을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이야기는 아이작이 10살이었고 왕립 아카데미 입학을 한 달 앞두고 있던 과거를 잠시 들여다봅니다. 축하 파티가 끝난 후 그는 갑자기 이상한 독감에 걸렸고 그 독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의 아버지인 괴테 백작은 마탑의 학자를 불렀습니다. 그 학자는 아이작이 특이 체질을 앓고 있다고 그의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만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며 만화는 그 그릇의 크기에 적합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이작의 만화 순환은 비정상적입니다. 명백히 너무 빠르고 격렬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릇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작 안의 만화는 무너진 댐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만화와 충돌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는 만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만화는 진정되었다가도 예고 없이 반복적으로 폭발하여 저택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요나스의 오른팔이 결국 찢겨나가자 아이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도록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자신을 가두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그가 감금을 요청했을 때 15살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는 루카스가 기침하는 것을 보지만 피를 토했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아이작은 루카스가 만화 중독을 앓고 있으며 이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작은 루카스에게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어도 한 달은 쉬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자신이 쉬기로 결정하면 아이작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거절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이작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놀립니다. 아이작도 자신을 모욕하면 쫓아내 버릴지도 모른다며 그를 놀립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자신의 곁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루카스는 아이작에게 자신 같은 사람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아이작은 루카스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아이작은 명상이 필요하다며 루카스를 보내고 루카스는 아이작의 곁에 있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하며 겸손하게 떠납니다. 나중에 아이작은 평소처럼 과거 회상에 시달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만화 폭발 후 피투성이가 된 루카스의 시신을 봅니다. 아이작은 침대 위에서 현실로 돌아오고 이때 루카스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피를 토하고 떠난 후 1년 넘게 찾아오지 않았고 아이작은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또 다른 만화 폭발이 일어나 그는 문을 완전히 잠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작은 거리를 뒀어야 했고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자책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조금 더 차갑게 대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안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작은 이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심했고 몇 년 후 식사를 거부한 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항상 던져지는 빵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그가 마침내 다시 먹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단지 곰팡이를 털어내고 빵을 베어 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중년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늙어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법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읽은 후 그는 책에서 모든 것을 배웠고 더 이상 알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영감과 직관뿐입니다. 몇 년 후 아이작은 자신의 운명적인 문제를 극복할 단서를 찾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71세이며 오직 연구에만 전념해왔습니다. 얼마 후 그는 문에서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작은 그에게 차갑게 말하며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요나스는 들어와도 되냐고 묻지만 아이작은 요나스에게 있는 곳에서 말하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문 반대편에 앉아 등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작이 요나스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묻자 요나스는 정말 긴 이야기라고 대답합니다. 요나스는 아이작에게 오늘이 아버지의 기일이라는 것을 아는지 묻습니다. 아이작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묻자 그는 긴 이야기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이작에게 듣고 싶은지 묻고 아이작은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요나스는 30년 전에 일어났던 즉 통치자를 계승할 사람을 두고 제1왕자와 제2왕자 사이에 벌어진 전투 이야기부터 기꺼이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요나스는 마침내 이야기를 마치고 아이작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남동생이 이야기를 정말 잘한다고 인정합니다. 요나스는 알았다면 그냥 시인이 되었을 텐데 한 손밖에 쓸 수 없어서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며 형을 놀립니다. 아이작은 이 말을 듣고 요나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요나스는 형에게 온 가족이 그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스는 마지막으로 형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작은 이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요나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실제로 문이 열려 다른 차원의 괴물들이 나타나 많은 잔악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작은 충격에 휩싸여 일어나 요나스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요나스는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아이작은 문 밑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문을 열자 동생의 배에 검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스는 땅에 쓰러지고 아이작은 공포에 질려 동생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그는 동생이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어깨에 메고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동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주어 눈물을 흘립니다. 수년이 지난 후 아이작은 지상으로 돌아오고 그가 마주한 것은 완전한 파괴였습니다. 저택은 폐허가 되었고 복도에는 괴물의 시체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아이작은 눈이 내리고 있어 겨울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계절에는 동생을 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봄이 되면 가족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묻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작은 또한 이때가 자신이 죽을 때라고 결론 내립니다. 마침내 봄이 오고 약속대로 아이작은 동생을 묻습니다. 동생의 무덤 위에 서서 그는 손을 들어 화염구를 만들어냅니다. 아이작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특이 체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해왔지만 마침내 해냈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부서진 run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이 체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작은 자신도 마침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모든 고통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연구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작은 땅에 쓰러져 죽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데 이는 한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작은 한스가 몇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믿고 싶지 않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린 시절의 몸 안에 있습니다. 한스는 창가에 서서 창문을 여는데 아이작이 땀에 흠뻑 젖어 창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작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며 몸을 일으킵니다. 한스는 창가로 걸어가 어린 요나스가 놀면서 하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작은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하는 새로운 삶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가에 서 있을 때 아이작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이작은 한 번은 다른 방에서 하녀들이 자신의 상태와 그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만든 난장판을 치워야 하지만 그의 만화가 언제 다시 폭발할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한스는 곧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이작이 그를 막으며 한스에게 그들이 사실 틀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이작은 한스에게도 자신을 보러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스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아이작은 그에게 이것이 자신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한스는 아이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로하며 그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한스는 아이작에게 여전히 그를 아끼고 있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일단 지나가면 더 이상 큰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스는 그때 밝게 말했지만 이것이 그 또한 그의 만화 폭발 중 하나로 목숨을 잃게 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아이작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아이작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한스에게 차갑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한스는 아이작이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아이작은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스는 마지못해 떠나고 아이작은 마음이 아팠지만 한스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가면서 한스는 아이작에게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한스는 때로는 그들을 믿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난 후 아이작은 꿈속에서 한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맞은 고통이 너무 커서 그가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전생에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하지만 꿈이든 현실이든 중요하지 않기에 이 생각은 접어두기로 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다시는 만화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과거에 그와 같은 증상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지크폰 괴테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 즉 시클레스 마법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작의 고조할아버지였고 아이작은 지하 감옥에 살 때 아버지가 물려준 가문의 기록을 통해서만 그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세심한 연구 끝에 그는 특이 체질을 극복할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특정한 룬스톤이었습니다. 아이작은 자신의 연구에서 얻은 문양을 만화석에 새겨 필요한 특정 룬스톤을 만듭니다. 아이작은 돌을 쥐고 다시 젊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손이 떨렸지만 지금은 돌을 단단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의 특이 체질의 부작용인 만화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만화를 담는 그릇이 끝없이 순환하는 만화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의 만화는 너무나도 빠르고 격렬하게 흘러서 그 그릇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릇이 깨지는 순간 죽어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작의 그릇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스스로 복구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의 그릇이 10번, 심지어 20번 폭발해도 그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가 막 조각한 룬스톤은 의도적으로 만화 경로에 손상을 입히고 손상된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여 새로운 경로가 열리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격렬한 만화의 충격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상당히 낮았고 그는 죽기 직전에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죽기 전에 만들었던 작은 불꽃이 그의 성공의 증거였고 그는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아이작은 그때처럼 작은 화염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를 기겁하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불꽃을 내뿜습니다. 아이작은 자신을 통해 흐르는 힘의 양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룬스톤을 살펴보니 그것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작은 마침내 자신의 경로가 3개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각 경로는 크기와 속성이 다르며 그는 3개의 마법을 동시에 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작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기에 재빨리 자신을 다잡습니다. 그의 목표는 만화 폭주를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3개의 경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로를 늘리기 위해 마법을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의 만화 그릇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도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예외도 없을 것입니다. 이후 아이작이 공부하고 있을 때 한스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방에 나타나 아이작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아이작은 보고 싶지 않다고 이미 말했음을 상기시켜야만 했습니다. 한스는 아이작이 요즘 잘 먹지 못했으니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아이작을 설득하려 합니다. 아이작은 한스가 자기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한스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한스는 현재 12살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해야 할 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작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유모가 그 빵을 만들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빵을 너무나 좋아하고 자신이 그 빵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닫습니다. 아이작은 그날 유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한스에게 묻고 한스는 유모의 아들인 힌더가 폐렴에 걸렸다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듣자 아이작은 먹는 것을 멈추고 다른 가족이라면 유모가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작은 잠시 생각한 후 한스에게 힌더만 폐렴에 걸렸는지 물었고 한스는 이미 모든 아이들이 걸렸다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작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해냅니다. 이 시기쯤에 일어났던 사건은 검은 거위 마을 집단 폐렴 사건이었습니다. 유모는 그 사건으로 아들을 잃었고 죽는 날까지 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 역시 아이작의 만화 폭주 사건 중 하나로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며 아이작은 유모가 이 일을 다시 겪게 된다면 나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작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고 즉시 한스에게 최근 유모의 마을에서 어떤 종류의 마물이 토벌되었는지 묻습니다. 한스의 대답을 들은 후 아이작은 짐을 싸서 검은 거위 마을로 사라졌습니다. 한스는 아이작에게 그 마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마탑 사람들이 연구자료로 사러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었던 바로는 은색 털로 뒤덮인 거대한 거미처럼 보였습니다. 한스의 설명을 듣고 아이작은 그가 겨울 거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겨울 거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놀라운 번식률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룹니다. 진짜 문제는 겨울 거미가 매우 밀도 높은 만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노출되면 만화 중독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염된 사람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독처럼 작용합니다. 아이작은 마을의 아이들이 겨울 거미가 내뿜는 만화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이작은 만화 중독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초를 모으기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아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폐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약초를 모은 후 그는 아이들에게 먹여 증상을 완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며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겨울 거미를 완전히 박멸해야 합니다. 아이작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는 보통 국경 요새에 주둔해 있고 어머니는 현재 그의 특이 체질 치료법을 찾아 대륙을 여행 중입니다. 아이작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쯤이면 힌더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유모가 아들을 돌보고 있을 때 문에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러 가자 놀랍게도 아이작을 발견합니다. 아이작은 여행과 약초를 모으는 노력으로 너무 지쳐서 유모의 품에 쓰러집니다. 유모는 그에게 저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 떠났는지 묻습니다. 아이작은 그녀가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확인하러 왔다고 밝힙니다. 유모는 아이작에게 힌더가 폐렴에 걸렸고 그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유모를 설득하기 위해 아이작은 천조각을 코에 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유모는 여전히 그를 들여보내기를 꺼립니다. 아이작은 그녀에게 약초가 가득 담긴 가방을 건네고 곧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유모에게 약초를 빻고 으깨서 냄비에 넣고 2번 달인 후 식혀서 힌더에게 먹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작은 힌더가 쉬고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전체에 퍼진 푸른 반점들을 보고 아이작은 그가 만화 중독을 앓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이작이 힌더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힘없이 대답합니다. 힌더가 아이작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니 해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작은 힌더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그에게 몰래 밀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사람이니 엄마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 나아지는 데만 집중하라고 안심시킵니다. 그 후 아이작은 한 사냥꾼에게 자신을 버려진 광산으로 안내하게 합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아이작은 그 남자에게 이곳이 석회암 동굴이 맞는지 물었고 남자는 그렇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아이작은 그 남자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그 지점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나면서 노인은 과거에 동굴 주변에서 사람들이 실종되었으니 조심하라고 아이작에게 당부합니다. 알고 보니 겨울거미는 석회암 동굴을 선호하며 이곳이 이 지역의 유일한 석회암 동굴이기 때문에 아이작은 겨울거미가 현재 이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잘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재 3개의 마법을 동시에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그를 이클레스 마법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의 만화 그릇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작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서리 벨라돈나를 발견합니다. 이 식물의 열매는 보통 희석하여 마비제나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겨울 거미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아이작은 그들이 치명적인 약점과 같은 서식지에 산다는 아이러니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주 많은 벨라돈나를 모은 후 아이작은 손이 이미 부어오른 것을 보고 장갑을 가져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저택에 있을 때 이미 많은 룬스톤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출발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굴에 들어서자 그는 절벽이 있고 어두운 중심으로 곧장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내려갈 방법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다행히도 아래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발견합니다. 아이작은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바닥에 도착할 때쯤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그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닥에는 해골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물과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아이작은 그 인간의 뼈가 사냥꾼이 언급했던 실종된 사람들의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주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여러 개의 화염구를 만들어 자신을 둘러쌌다. 불빛 덕분에 멀리서 자신을 노려보는 거미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거미들이 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이 거미들을 막아줄 거라는 걸 알아서 완전히 겁먹지는 않았다. 하지만 놈들이 때로 덤벼들기로 마음먹기 전에 대비해야만 했다. 아이작은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코 주위에 천조각을 묶었다. 준비가 되자 그는 벨라돈나에 불을 붙였고 그 연기가 동굴을 채우기 시작했다. 연기가 거미들에게 닿자 놈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기 때문에 거미들이 얼마나 짜증내는지를 보고 아이작은 마침내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 아이작은 창가에 서서 한 영지민이 영지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영지의 영주로서 이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고 비난했지만 대신 아버지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고 믿었다. 모든 문제는 주로 검은 거위 마을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이작은 지하실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더 조용하고 주변에 사람이 적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특이 체질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마나 폭주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법 저항력이 높은 물질인 디메트로티움으로 벽을 덮는 것을 고려했다. 너무 오래 혼잣말을 하다 마침내 한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현재 동굴에 앉아있는 그는 이 끔찍한 옛 기억들을 떠올려야 하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벨라돈나가 거미들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거미들에게 직접 독을 먹일 수 없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꽃을 태워 연기를 퍼뜨려 질식할 때까지 마비시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차 필터로 젖은 천조각을 얼굴에 감쌌다. 몸속으로 스며드는 독은 몸 안의 만화로 정화될 것이었다. 그는 또한 압축된 화염구를 만들어 거미들을 막는 방어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화, 화염 마법, 그리고 화염 마법에 대한 위상 전환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3개의 만화 회로를 통해 3가지 주문을 동시에 시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중 회로라고도 불린다. 이 덕분에 그는 거미들이 약해질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거미들이 마비되자 아이작은 화염구로 마무리했다. 그는 생존자들이 한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을 알아챘고 더 자세히 관찰하자 그들이 향하는 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바싹 타버릴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질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모든 것을 빨리 끝내야만 했다. 아이작은 물가로 향하기 전에 코트를 벗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그는 그 지역 전체가 얼마나 추운지 때문에 코트를 벗어둔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는 얼음이 얼 정도로 낮아졌고 바로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동굴 천장 전체가 거미알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을 본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그는 불을 밝히기 위해 주위에 화염구를 던지면서 그 지역을 계속 조사했다. 이윽고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거대한 검이 바로 인터스파이더 킹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공포에 떨자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괴물은 망설임 없이 그를 공격했다. 아이작은 괴물의 발톱에 꿰뚫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멀리 뛰어올랐다. 그는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고통에 신음했지만 항상 자신의 운을 망친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즉시 일어섰다. 다른 인터 스파이더들과 달리 스파이더 키는 화염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리까지 내뿜는 괴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터 스파이더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온몸에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아이작은 거미에게 화염구를 던졌지만 괴물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아이작은 이에 놀라지 않았다. 그 거미가 다른 거미들처럼
그냥 타서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작은 스파이더 킨이 느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의 몸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투 경험이 없는 12살의 몸으로는 지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밤을 새우고 하루 종일 마법을 썼다. 아이작은 곧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유모가 했던 희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있는 북부 지역에서는 밀이 자라지도 않는데 유모는 그가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매주 먼 도시까지 가서 고급 밀을 구해왔다. 이것을 기억해내자 아이작은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가면 유모에게 빵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아이작은 여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벌레에 불과하다며 킹 스파이더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삽을 들고 배낭을 내려놓았다. 아이작은 배낭을 내려놓고 삽을 든 채 여왕에게 돌진했다. 여왕의 느린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아이작은 삽으로 여왕의 머리를 내리쳐 구멍을 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왕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그는 여왕 괴물 밑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작은 괴물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한 후 그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염구를 만들어 압축하고 불꽃이 파랗게 변할 때까지 더욱 압축했다. 그가 원하는 만큼 강력해지자 그는 압축된 푸른 불꽃을 거미의 배에 쏘아 넣었다. 그가 원했던 대로 불꽃은 스파이더 킨의 내부를 익히기 시작했다. 거미가 생명이 빠져나가며 몸을 떨자 아이작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거미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팔을 빼낼 수 있었다. 아이작은 땅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푸른 불꽃은 거미를 쓰러뜨리고 얼음덩어리마저 태울 만큼 강력했다. 잠시 후 아이작은 주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한스와 유모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폐광에 들어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때 아이작은 자신이 윈터 스파이더 킨을 물리쳤고 그 후 땅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깨어나 간신히 폐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 마을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던 한스를 만났고 그의 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제 깨어난 아이작은 유모가 한스에게 아이작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 힌더가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스는 아이작을 바라보며 만화 폭주 이후 무심해졌을지 몰라도 착한 마음씨는 여전하다며 이게 바로 도련님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작은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고 이미 깨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는 얼마나 오래 잠들었는지 물었다. 한스가 반나절 정도 의식을 잃으셨다고 말하자 유모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그는 괜찮다며 고통은 좀 견딜 만하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유모는 기겁하며 아이작에게 견딜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왜 그런 위험한 곳에 혼자 갔는지 다그쳤고 그는 근처 약초를 캐려다 넘어졌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작은 괴물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 같은 12살짜리가 그랬다는 걸 그들이 믿을 리 없었기에 그냥 변명을 대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었다. 아이작이 유모에게 힌더의 안부를 묻자 그녀는 그가 처방해준 약초를 먹인 후 훨씬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사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모두 괜찮아졌다. 아이작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만약 이선에서 알게 되면 학자들이 동원될 것이므로 만화 중독은 비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인터 스파이더의 사체와 폐광이 발견되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다. 유모는 아이작에게 그 약초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물었고 그는 책에서 읽었다고 거짓말했다. 아이작은 그 일은 잊어버리자고 제안하고 한스에게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스는 밖은 눈이 와서 아직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에게 알렸다. 하지만 아이작은 한스에게 자신이 그의 감시하에 저택을 떠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가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한스는 재빨리 동의했고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유모가 아이작에게 사과 한 바구니를 건네주었다. 알고 보니 그 사과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은 것이었다. 아이작은 유모에게 힌더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을 테니 일주일 더 쉬라고 말했다. 유모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아이작에게 집사장님이 이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아이작은 그녀에게 일주일 내내 한가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아이작은 그녀에게 사과로 잼을 만들어서 일터로 돌아오면 밀빵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유모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에 동의하며 아이작에게 애플파이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아이작은 저택 주변을 조깅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만화 그릇이 변했고 3개의 회로는 4개로 늘어났다. 만화 그릇도 더 안정되었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법 주문의 수도 4개로 늘어났다. 그는 인터스파이더와 싸우고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것이 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저택 주변을 달리는 것도 기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데는 직관을 포함한 이해와 계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당한 양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작업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며 정신력에는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꽤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폐광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 단련되지 않은 어린 몸이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아이작은 전생에 루카스가 자신의 체력을 단련시켜 주곤 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삭이 훈련을 하던 중 집사장 실러가 찾아와 정기검진 시간이라고 알린다. 의사가 다가와 이삭에게 인사를 건네며 몸 상태가 어떤지 묻는다. 듣자 하니 그는 아버지가 이삭에게 붙여준 주치의로 인근 영지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라고 한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라는 그 의사조차도 그의 기이한 체질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검진을 마친 후 의사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이삭의 약을 바꾸기로 하지만 이삭은 그가 또 쓰레기 같은 약을 처방할 것을 알고 있다. 의사는 서류 가방에 손을 넣어 파나케아라는 포션 6병을 꺼내 보인다. 이것은 만화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포션이다. 이삭은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것을 구해주기 위해 무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기본적으로 파나케아는 일반적인 말로 만병통치약을 의미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각성제로 군인들에게는 능력 향상제로 사용된다. 이 포션은 만화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고대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오해다. 실제 효과는 만화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만화가 폭주하는 그에게는 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황에서는 잘만 사용하면 만화 회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적절한 촉매제이다. 의사가 떠난 후 이삭은 실러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채고 할 말이 있냐고 묻는다. 실러는 이삭이 남에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항상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너무나 차분한 모습에 놀랐다고 말한다. 그 덕분에 직할령의 의사들은 그의 주치의가 되기를 거부했는데 이삭은 실러에게 예전처럼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게 나았냐고 묻는다. 실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한스에게서 이삭이 검은 거의 마을 아이들의 폐렴을 고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실러가 한스를 신문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실러는 자문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한다. 그러고는 실러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겠지만 자제해달라고 이삭에게 냉정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자신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이삭에게 말한다. 전생에서도 이삭은 늘 무뚝뚝하고 융통성 없는 집사장인 실러와 가까워질 수 없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냉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죽기 전 요나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실러는 목숨을 잃기 전 마지막까지 가문을 섬겼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러는 무척 다정하지만 그저 강한 척할 뿐이다. 이삭은 미소를 지으며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실러에게 말한다. 실러는 이삭에게 지난 며칠간 달리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다. 이삭은 역사적으로 5클래스 이상에 도달한 마법사들은 모두 몸을 단련했다고 답한다. 그리고 만화를 다루는 몸이니 당연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날 밤 늦게 실러는 이삭이 검은 거의 마을 아이들의 폐렴을 고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실러는 이삭의 체질 때문에 앞으로 마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러는 학자나 연금술사의 길이 그에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를 통해 이삭의 아버지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바로 그때 하녀인 로사가 실러의 사무실에 들어와 하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클라라와 아네트, 두 소녀가 사라졌는데 로사는 클라라는 몰라도 아네트는 착한 아이였다고 보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아네트는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이는 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중에 로사가 다른 하녀와 빌이라는 하인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빌은 영지에 대해 험담하며 이 지역은 날씨도 혹독하고 산적이나 괴물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하녀가 빌에게 도망갈 거냐고 묻자 그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다. 그러자 그 소녀는 아네트가 아버지 약값을 대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처럼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빌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데 지쳤거나 아니면 어떤 백수 논팽이랑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멍청하게 말한다. 로사가 빌에게 말 조심하라고 소리치지만 빌은 그저 자신의 추측을 말하는 것뿐이라며 자신을 변호한다. 두 사람은 그의 추측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흑마법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말을 잇는다. 그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그들이 마법사 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게다가 이삭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마법은 뭐든지 쓰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때 로사와 그녀의 동료는 빌이 실종된 소녀들이 산재물로 바쳐졌다고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로사는 그를 꾸짖으며 멍청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고 빌이 범죄자였음에도 가주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이삭이 그들 뒤에 나타나 빌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삭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더 해보라고 재촉하고 빌은 이삭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한다. 이삭은 빌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다. 빌은 2달 전에 처음 사라진 하녀가 힐다였고 몇 주 후 클라라가 실종되었다고 밝힌다. 아네트가 사라진 것은 지난 주말 미사에 다녀온 후였다. 이삭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가는 바가 있냐고 묻는다. 빌은 속으로 이삭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이삭은 솔직하게 말해도 벌하지 않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빌은 어쩔 수 없이 이삭에게 정말이냐고 묻고 이삭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빌이 잠시 침묵하자 이삭은 그가 소녀들이 자신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빌은 말을 더듬다가 그것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꽤 명백하다고 말한다. 그는 한스가 이삭과 가장 가깝지만 항상 멍이 들거나 다쳐있다고 언급한다. 게다가 항상 여기저기 아프다고 불평한다. 빌은 계속해서 입을 놀리며 한스가 분명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빌은 이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고 즉시 말을 멈추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겁에 질리기 시작한다. 그는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이도 없다고 말하고 이삭은 그에게 살고 싶냐고 무심하게 묻는다. 이삭은 살고 싶다면 자신을 위해 일을 좀 해야 할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준다. 나중에 이삭이 자기 방에서 로사와 아네트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 보인다. 전생에 한스와 유모가 죽은 후 그들은 이삭을 자원해서 시중든 유일한 하녀들이었다. 그가 그들을 쫓아내려 했을 때조차 두 사람은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심지어 포션은 소용없으니 가져오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든 것이 분명 나아질 테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이삭을 격려한다. 이삭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죽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들에게 말한다. 이삭은 그들에게 그 기분을 아느냐고 소리치고 아네트가 나서서 자신도 친구를 제 손으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이삭에게 말한다. 이삭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더 자세한 내용을 묻는다. 아네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이 손을 내밀었다면 클라라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힌다. 아네트는 이삭에게 다가가 그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든 의도치 않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그에게 알려준다. 그녀는 이삭에게 살면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차분하게 말한다. 놀랍게도 그때 아네트의 말은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현재로 돌아와 이삭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잠시 후 빌이 방에 나타나는데 이삭이 그에게 하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라는 임무를 준 듯하다. 빌은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며 자신 있게 알아냈다고 말한다. 빌은 길가의 거지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의 묘사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주장한다. 이삭이 무엇을 알아냈는지 묻자 빌은 결론적으로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갔다고 대답한다. 그는 노예 상인들이 번영하는 남부로 데려다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인 뒤 결국 팔아넘긴다고 말한다. 이삭은 그들이 원했다면 중개인 없이도 스스로 남부로 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위하해한다. 그러자 빌은 이삭에게 그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남부로 가는 길이 위험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여정 내내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후 이삭은 그의 이론이 일리가 있다며 동의한다. 하지만 속으로 빌은 꿍꿍이가 있다. 그는 이삭이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생각한다. 빌은 거지들의 입을 열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며 여비로 받은 은화 20개를 모두 썼다고 이삭에게 말한다. 이삭은 이 말을 듣고 놀라는데 그 금액은 반년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빌은 모두가 경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삭은 돈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하녀들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빌은 이 말을 듣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이삭에게 달리 시킬 일이 더 있는지 즉시 묻는다. 이삭은 그렇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주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빌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데 그에게는 봉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삭을 잘 구슬리면 자신에게 아주 유리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이삭을 갓 낳은 황금알로 보지만 유일한 흠은 이삭이 시한폭탄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간의 위험 없이는 보상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이삭에게 중개인에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속옷 차림으로 감방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자신이 어째서 감방에 있는지 물으며 충격에 빠져 소리쳤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아이작은 손에 룬스톤을 든 채 그의 뒤에 서서 그 녀석의 불행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